2026년. 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네, 맞아요. 기술,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서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시점에,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이걸 서로 다른 렌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조합의 자료들입니다. 하나는 이제 리더십 전문가가 분석한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글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현장 코치가 제안하는 좀 더 구체적인 역량 개발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은 국가 전체의 미래 전략을 다루는 거시 보고서입니다. 와,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씩 뜯어보면요, 놀랍게도 전부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시실과 날실 처럼 한번 엮어서 2026년을 맞이할 리더십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개인의 역량 강화에서부터 팀, 조직의 성장, 그리고 국가적 과제 해결까지. 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AI입니다. 그렇죠.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제 AI를 그냥 업무 도구로만 보는 시각은 완전히 구식이 된 것 같아요. AI가 리더의 사고 파트너, 심지어 의사결정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생성형 AI를 도입했더니 기업 생산성이 평균 40%, 많게는 70%까지 올랐고 AI랑 인간이 제대로 협업하면 효율이 3.5배나 증가했다. 와, 이 숫자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수치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효율성 증가, 그 이상입니다. 리더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역할의 재정이요? 네. 과거의 리더는 어땠나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딱 제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하고 지시하는 역할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AI가 데이터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이런 걸 순식간에 해냅니다. 그럼 리더는 뭘 해야 할까요? 아, 그 결과물을 보면서 이 데이터가 우리 팀의 현재 상황에서 대체 어떤 의미지? 이 분석이 우리 회사의 장기 비전이랑 어떻게 연결되지? 같은 맥락과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역할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AI가 무엇, what에 대한 답을 빠르게 찾아주면 리더는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그리고 왜, why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특히 경험 많은 40대, 50대 리더들한테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만큼 기술을 다루는 게 능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서 제시한 해법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바로 디지털 멘토라는 역할이었습니다. 아, 네. 그거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세대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젊은 세대가 AI라는 새로운 도구로 자료 수집이나 분석, 초안 작성 같은 초기 작업을 막 빠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간 경험과 통찰력을 쌓은 시니어 리더들이 그 결과물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논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최종 완성도를 확 높여주는 거죠. 와, 한쪽은 속도를, 다른 한쪽은 깊이를 책임지는 완벽한 협업 모델이네요. 그렇죠. 근데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젊은 직원은 힘든 초안 작업은 내가 다 하고 선배는 그냥 숟가락만 얹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시니어 리더는 내 역할이 그냥 검토자로 축소되는 건가 하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디지털 멘토 모델이 성공하려면 리더의 태도 변화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강조해요. 태도 변화라면? 이게 일방적인 지시나 검수가 아니라 상호 멘토링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니어 리더는 젊은 직원에게 AI 활용법이나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거예요. 아, 오히려 배운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전략적 통찰력이나 의사결정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서로에게 스승이 된다. 네. 근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 역할이 다른 자료에서 말하는 고성과자의 특징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 개인 역량 발전 5단계 모델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모델을 보면 평범한 실무자는 그냥 주어진 역량을 실행하는 2단계에 머무르거든요. 네, 하지만 최고의 고성과자는 자기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전수하고 4단계, 나아가서 조직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설계하는 5단계의 사람입니다. 시니어 리더가 디지털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자기 머릿속에만 있던 그 암묵적인 지식, 암묵지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쓸 수 있는 형식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건 그 리더 개인을 4, 5단계의 최고 성과자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AI라는 증폭기를 만나서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AI와의 협업이라는 이 기술적 변화가 결국 리더 개인의 성장 단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 자체가 바뀌고 또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배우는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그럼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학습 문화의 대전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2박 3일짜리 집합교육 이런 걸로는 이제 택도 없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조직에서는 학습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긴 여정, journey로 설계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정으로 설계한다. 네, 예를 들어 신임 팀장 교육을 한다고 해보죠. 과거에는 2일 합숙 교육으로 끝이었잖아요. 네, 딱 받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1년짜리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교육 전에 온라인으로 관련 아티클을 먼저 읽고 워크숍에 모여서 토론이랑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현업에서 배운 걸 직접 적용해보고 다시 모여서 성공 경험, 실패 경험을 나누는 거죠. 와,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랑 연결해서 체화할 시간을 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교육을 담당하는 HR 부서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모든 걸 다 기획하고 통제하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이제 학습의 주도권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HR 부서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직원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지식과 자원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큐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사내 전문가를 발굴해서 강사로 연결해주거나 외부의 좋은 강의나 온라인 플랫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죠. 아, 큐레이터. 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조직 내 지식 공유 문화로 이어집니다. 자료에 나온 대학 내일의 당 써먹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예시 같아요. 당장 써먹는 점심시간 스터디의 줄임말이라는데 이름부터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15분씩 자발적으로 모여서 각자 아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네, 바로 그런 자발적인 학습 문화가 조직의 학습 민첩성, 러닝 애질리티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새로 써본 AI 툴이 있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 이런 움직임이 조직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와, 그런 문화가 잘 갖춰진 조직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럼 학습의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당연히 AI 활용 능력 같은 기술적 역량은 기본일 텐데 자료들은 의외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자기 인식, 셀프 어웨어니스와 메타 인지, 메타 코그니션이었습니다. 네. 모든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제 유용했던 지식이 오늘은 그냥 쓸모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아는 것보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효율이 가장 좋은지, 나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이걸 아는 능력, 즉 메타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학습 과정을 한 단계 위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흔히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그냥 재미로만 생각하는데 자요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나한테 맞는 성장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자기 인식을 조직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온온 미팅이나 삼유릭도 피드백 같은 제도들이 바로 그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아, 온원 미팅이요? 네, 온온 미팅이 단순히 업무 진행 상황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리더가 구성원한테 요즘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몰입이 되나요? 앞으로 어떤 역량을 더 키우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들이네요. 그렇죠. 구성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주는 거죠. 360도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다양한 관점의 피드백을 통해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돕는 아주 강력한 자기인식 도구입니다. 결국 개인의 성장을 돕는 조직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거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개인과 조직 수준의 리더십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변화는 더 거대한 배경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보고서는 바로 그 거시적인 배경, 즉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야를 국가 전체로 확 넓혀볼 시간입니다. 이 보고서가 2026년 한국이 잠재 성장률 1%대 추락, 극심한 사회 갈등, 기후위기 대응 실패, 이런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좀 암울한데요? 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거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원리가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개인과 조직 수준의 리더십 원칙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고서는 국가적 AI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건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AI 기술을 내재화하고 데이터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랑 논리 구조가 정확히 똑같아요. 경쟁의 주체가 기업에서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군요. 바로 그거죠. 또 다른 예로 보고서에서 실패 사례로 언급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한번 보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글쎄요.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 주체들 간의 투명한 소통과 깊은 신뢰를 쌓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게 결국 리더와 구성원 간의 원온원 미팅이 실패하는 이유랑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군요. 네,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신뢰를 만드는 과정 없이 그냥 목표만 강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패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신뢰 구축의 실패가 조직의 성과를 깎아먹듯이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국가 전체의 발목을 잡는 거죠. 스케일만 다를 뿐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유럽의 탄소 국경세 CBAM 도입을 단순히 우리 수출 기업을 옥죄는 무역 장벽, 즉 위협으로만 보면 방어적인 대응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이걸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배터리, 수소, 재생에너지 같은 기후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학습 민첩성을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는 전략적 리더십입니다. 변하는 국제 질서를 새로운 시장의 신호로 읽어내고 우리의 강점과 연결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2020년의 리더십은 작은 팀을 이끌든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든 다 똑같은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사람의 성장을 두는 것. 이 원칙은 모든 스케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네요. 정리해보면 2026년의 리더는 이중 변환, 더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정말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변환이요? 네, AI라는 기술적 변환과 그로 인한 인간의 역할 및 관계의 변환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거죠. AI가 내놓은 데이터를 냉철하게 해석하는 분석가인 동시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 따뜻한 코치여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가의 모습까지 모두 갖춰야 하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네요.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를 꿰뚫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성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성장? 네, 모든 것은 리더와 구성원 개인의 자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개인의 성장이 모여서 조직의 학습 문화를 만들고 그 학습하는 조직들의 힘이 모여서 국가 전체를 리빌딩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선순환 구조네요. 네, 그 선순환의 중심에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며 기술과 인간의 가치를 통합해내는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2026년을 준비하는 당신의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AI 활용 능력, 디지털 멘토링, 자기인식, 소통과 신뢰 구축까지 새로운 시대의 리더에게 필요한 수많은 역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말 많았죠.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을 꼽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2026년을 향한 학습 여정은 바로 그 첫걸음에서 시작될 겁니다.